있고요. 마이크 테스트. 잘 들려요? 됐습니다. 테스트 종료하고 2022년 2월 우리 3월 3일 벌써 3땡이네요. 3월 3일 ESBN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케이스 다이그램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이라는 것이 그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대변하는 거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ERD는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사람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소스고, 사실 ERD는 그 최고 계영자나 이런 임원들은 볼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 프로그램 짜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비중을 많이 두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따오거나 아니면 결과 보고를 할 때는 그 평가자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주는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ERD보다는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을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고 각 그 사용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이 시스템에 다 구현이 돼 있나, 이걸 평가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라는 말 자체가 벌써 그렇잖아. 유스가 사용한다는 뜻이고 케이스가 사례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가, 그게 유스 케이스예요. 그거를 그리는 그림이라서 임원들은 이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에 제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딱 보면 또 보이거든. 그림 내용은 되게 쉽거든요. ERD만 해도 뭐 관계 설정하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카디널리티, 무슨 옵셔널리티, 뭐 릴레이션십 해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 ERD는 어떻게 제대로 그렸는지를 평가 못 하는데,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은 한번 보면 뭐가 빠졌네? 저건 왜 저기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평가가 들어와요. 잘 그려야 돼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 그러니까 컴퓨터를 앞에 놓고 이제 이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도 아니야. 실제 컴퓨터로 갖고 일할 사람들은 뭐겠어요? 보통 이제 프론트 엔드라는 말 많이 쓰잖아. 디자인의 디자인, 화면 디자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사용자들은 제일 비중을 많이 두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램을 짜고 코딩을 하는 사람한테는 ERD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주고 이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평가하는 그런 최고 경영자들은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에 관심이 제일 많고, 그리고 실제 워커들, 일을 하는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일할 사람들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즉 화면 디자인을 보고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을 할 때 세 가지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그리고 인터페이스 모델링. 이 세 가지 모델링을 다 하면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이. 그래서 각 그 모델들이 누구한테 이게 어필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건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우리 다 고객이잖아. 그 사람들이 사용자도 고객이고, 예산을 우리한테 줄 사람들도 고객이고, 또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내가 설계자라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프로그램도 짜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지만, 이게 프로젝트가 커지면 설계는 따로 하고 프로그램 또 코더들한테, 그냥 프로그래머들한테 맡겨요. 어떤 때 용역 주는 경우도 있어요. 설계만 하고.
되게 뭐 삼성 SDI나 LG CNS 이런 큰 기업들은 설계만 해요. 그 수주 받아서 설계만 해서 던지면, 그러면 그거를 그 작은 SI 업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용역 받아가지고 코딩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팀에도 코딩하는 팀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외주에다 맡겨요. 코딩하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사실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프로젝트 가서 따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 사용자 요구 분석도 해서 프로그램도 직접 짜고,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사용자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최종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 과정을 다 공부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보 시스템 구축 과정 전체를 훈련 받으려면 커리어를 대기업에 가서 하면 계속 부속처럼 한 가지밖에 못해요. 안 시켜요. 아주 특출나기 전에는 대학원 졸업이나 뭐 박사 이런 들어온 사람들이 설계 맡기지 여러분들한테 설계하라는 소리 안 해요.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코딩만 하다가 이제 나이 드는 거예요. 한 40세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머리도 안 들어가고 배우려고 해도 분석 설계 이런 모델링 이런 거 하려고 해도 그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 이런 그 분석 설계 고급 기술을 여기서 배운다는 게.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나중에 PM이 되면은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예산 따고 이래야 되잖아. 그럴 때 사실 이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을 잘 보여줘야 돼요. 설명을 잘 해주고.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금 모델링을 이제 시작할 거고요. 근데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이라는 것이 데이터가 없는데 우리가 그 회사 업무를 뭐 프로그램 기능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ERD 인사평가 시스템을 우리가 짤 거니까 ERD를 완성한 거를 여러분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바야르마 박사는 그 내일 사무실에 오면 이걸 줄게요. 그림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가. 네, 그걸 그리는 게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순서는 화면을 공유해서 그 여기 인터넷에 떠 있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게요. 이거 뭐 누구나 쉽게 그냥 그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그림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엉터리 그림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과서도 원서는 뭐 이게 미국 애들이 만든 거니까 이 책이 원서입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이 UML이라고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를 세 사람의 배가가 이게 같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객체지향 방법론을 개발한 사람이 여기에 있듯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원서를 여러분이 보면은 보게 될 거예요. 브래디 부크란 사람이 있어요. 부크. BOCH 부크란 사람이 있고, 제임스 럼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바 제이콥슨. 그래서 제이콥슨, 럼보, 부크. 이 세 사람이 각자 객체지향 방법론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큰 기업들, 뭐 미국 같으면 EDS라는 회사 이런데 이런 데서 이제 거장들이지. 근데 회사마다 이게 방법론이 다르니까 학생들이 힘든 거예요. 동부 지역에서는 뭐 럼버 교수 걸 듣고, 저쪽 서부에서는 또 무슨 부크 교수 거를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실무에서 현장하고. 그러니까 그림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셋이서 만나서 우리 통일하자. 그래서 unified라는 말을 쓴 거예요. UML의 그 U자가 unified, 세 사람의 방법론을
통일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모델링 랭귀지, 모델링 언어로 이 책은 11개 그림을 그려요. 여기에는 11개 있는데 지금 그 이후의 버전에서 13개 그림으로 늘어났죠, 지금. 그 UML 그림이. 근데 거기 있는 거 다 그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 공통적으로, 모든 시스템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서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거기에 이제 케이스 그러니까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다 있죠. 근데 그거도 초창기에는 좀 그렸는데 다 ERD로 돌아왔어요. 데이터 모델링은 그냥 ERD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전 세계 한 75% 가까이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은 ERD로 다 개발을 해요.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 그게 데이터 모델링은 표준이 됐고, 이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는 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그 정도 시퀀스 액티비티 그 뒤에 뭐 컴포넌트니 뭐 인터랙션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잘 안 그래요. 실무에서는 그 일일이 다 그려가면서 프로젝트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다고 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 시스템을 직접 개발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IT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볼 줄 알아야 돼. 최소한. 그렇잖아.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의 기능을 보여주는 건데 그림을 보고 저게 뭐야? 난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거든. 암호 같거든요. 그저 처음 볼 때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봅시다. 큰 걸로. 이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게 뜨지? 다시. 잠깐만요. 이게 닫혀버렸네. 화면이. 중간에 닫히니까 황당해지네. 구글이. 다시 타이핑 할게요. 유스 케이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기. 네, 이미지로 보면 돼요. 화면을 공유. 네, 이겁니다. 그냥 구글에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치면은 엄청나게 그림 많이 떠요. 이 중에 뭐 제일 쉽게 보이는 거, 이거 맨 앞에 거 한번 봅시다. 그죠? 이미지로 봐야 되겠다.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미지. 클릭을 하면 문서로 들어가네. 그냥 보이죠? 이거 그냥. 네, 이걸로 봅시다. 우선 제일 처음에 그 어떤 사용자들이 있나 액터 이 바깥에 이렇게 사람 그림돼 있는 거 이 액터를 먼저 그려요. 어떤 사람들이 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건가? 그러니까 유저들이죠. 여기서는 뭐 투어 가이드, 여행 안내원이네요. 그죠? 여행 안내원과 패신저, 고객 두 사람만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행 안내 시스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바깥에 그렇게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그려서 액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는 게 이 시스템, 경계, 직사각형으로 그려요. 꼭 빼먹지 마세요. 뉴스 케이스 다이그램 그려놓은 거 보면은 이 박스를 안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 시스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 초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스템의 개념을 얘기했죠. 그 시스템은 경계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의 경계라는 게
우리가 프로젝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걸 시스템 안에다 넣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 기간 동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내에 구현할 기능들만 이 시스템 안에다 넣어야 돼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뭐 예를 들어 주민등록, 우편번호 이런 거를 우리가 입력 안 하거든. 그잖아.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무서, 정보 이런 데하고 무슨 데이터 주고받는다. 그런 데는 다 시스템 바뀐 거죠. 우리 회사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사평가 시스템을 짠다. 그러면 저쪽 회계 부서에서 일하는 거, 또 뭐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시스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인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데 필요한 데이터들만 이 안에서 다루면 되고, 그걸 입력하고 쓸 사람들만 액터로 넣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인사 관련, 평가 관련 얘기를 했으니까 액터는 뭐가 있을까요? 관리자 할 때는 우리 용어를 좀 통일해요. 관리자 할 때는 무엇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관리라는 게 판매 관리, 재무 관리, 영업 관리, 재고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 그 회사에는 수도 없이 관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자 그러면 뭐 하는 관리자, 이게 명시가 돼야 돼요. 그죠? 이 건물 관리하는 사람도 관리자잖아요. 그럼 월평동 사무실이 예를 들면 거기 경비 아저씨도 여기 들어와야 돼요? 액터로? 그건 아니잖아. 이 건물에도 관리자가 있거든요. 여기 2층인가? 거기 관리사무실에 관리자가 관리자예요. 그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우리 정보 시스템 분석 설계를 하는 사람은 언어를 명쾌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무슨 관리자? 이게 인사관리를 하는 업무도 안에서 인사관리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지금은 손주환 주임이 관리자인가? 그쵸? 응. 손주환 주임이 인사평가 데이터 관리자. 지금 그 일을 맡고 있으니까. 어쨌든 인사관리 담당자. 이게 액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또, 이거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그치, 사원. 사원은 어떤 일을 할까요? 평가 요소를 사원이 등록할까요? 안 하죠. 응? 그지? 동료 평가나 상사 평가나 부하 평가나 그 개인 역량 평가할 때 사원이 하죠. 그잖아. 온 사원이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원이라는 액터가 있고 그 사원이 하는 일은 개인 역량 평가 점수를 입력하는 일을 할 거예요. 또 뭘 할까요? 이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굳이 뭐 이 데이터, 근데 이 데이터 모델을 여러분 보고 하면 훨씬 빨리 생각이 나죠. 개인의 학력, 개인의 사회 경력, 그죠? 개인 거. 근데 사내 경력은 입력 안 해요. 외부 경력은 본인이 입력해요. 근데 사내, 회사에서 인사 발령 난 거는 인사 담당자가 해요. 인사 담당자가 하지, 그 개인이 입력하게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여기에 이제 또 기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 이거는 개인이 할까요? 아니면 인사 담당자가 할까요? 개인 고유 페이지 개인 네. 그것도 이제 회사 정책에 따라 자기 데이터는 자기가 책임지라는 게 사실은 데이터 민주화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력, 학력 이런 거는 다 개인이 입력하는 게 맞아요. 입력을. 물론 이제 학교나 이런 거는 이제 그건 또 인사 담당자가 하지 않아요. 여기 왜 학교라는 네. 테이블이 있잖아. 이거 그냥 학교 목록이거든. 그냥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돼. 그건 누가 할까요? 개인 뭐 아니, 학교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대학교 명단 쫙 넣어준 파일이 있어. 우편번호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데이터 갖다가 그냥 우리에다가 심어주는 거 있거든. 일일이 읽어오지 않잖아. 예. 테이블을 아예 통째로 그냥 갖다 우리 DB에 넣는다고. 그 일을 누가 하냐 이거지. 그 테이블 생성을. 인사평가 담당자는 안 해요. 그런 거는. 그거 할 줄도 몰라요. 아까 관리자라고 했을 때 그 관리자가 누구냐 이거죠. 인터넷을 해주죠. DB 관리자나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돼. 이게 6억 원을 과장이 할지 누가 할지 몰라. 신건철 과장이 할지. 알겠죠?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네트워크 관리하고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나면은 그 디버깅하고 시스템 다운되면은 그거 책임지는 누군가 이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액터예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관리자라고 합시다. 네,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액터고 또 하나는 인사 담당자가 액터고 그 사람은 인사 관련 데이터는 그 사람이 다 넣어줘야 돼. 회사 차원에서 부서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뭐 여기 영양평가 항목을 등록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인사 담당자가 넣는 거예요. 매뉴얼 보고. 그리고 사원들이 자기 개인 데이터들은 넣어줘야 돼. 평가 데이터도 그 사람들이 넣어줘야 되죠. 근데 여기 뭐 보면은 팀 평가, 부서팀 평가 이런 거 있죠. 부서팀 평가도 결국은 사원이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위가 단순히 팀장이거나 부서장이거나 그럴 뿐이지 어쨌든 사원이에요. 여기 우리 테이블로 본다면 인사 기본 거기에 들어가는 사원 번호 사원이에요. 사원 테이블. 그래서 사원 테이블을 만드는 건 누가 할까요? 사원 테이블의 데이터 세월호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누가 데이터를 넣을까요? 인사 담당자가 해야 돼요. 그걸 개인이 시키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사원 테이블 생성은 그러니까 사원 등록이죠. 사원 등록은 인사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것만 얘기해도 지금 유스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그림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KPI, AHP 지금 지난번에 우리 그 데이터 모델에 없던 거 두 개가 지금 추가가 됐거든요. KPI, AHP 맨 오른쪽에 그 다음에 영양평가, AHP 이렇게 두 가지 테이블이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평가 항목이 툴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 기업마다 사실은 평가 항목이 다 다르거든. 그리고 해마다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사원들이 나는 이걸로 평가받고 싶다라는 걸 선택하게 할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뭐 다 평가한다. 내가 밥 먹는 거 평가해달라. 이럴 수는 없잖아. 내가 하루에 얼마나 뛰는지 이거 평가해달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평가 풀이라는 게 있어요. 항목 풀이라는 게 인사관리협회라든가 이런 데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은 다 갖다 놓은 거지, 거기다가. 거기서 골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사 담당자가 그 일을 하겠지. 이 시스템 바깥에서. 그래가지고 풀을 갖다가 넣어주고, 그게 이제 영양평가 항목으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그 평가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또 우리가 정해요. 사원들이. 되게 민주적인 시스템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실성과 세 가지만 평가한다고 합시다. 영양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이 성실한, 얼마나 출근을 일찍 하나, 뭐 옆 사람과 얼마나 협력해서 일을 하나, 협동심, 성실성, 그 다음에 뭐 매너, 예의, 얼마나 인사를 잘하나, 그런다고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고. 우리 김민규 씨는 인간이면은 인사를 잘해야지, 그게 90%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또 손주환 주임은 그 태도야 뭐 기본이지, 그걸 갖고 뭐 평가 점수에 그걸 그렇게 깊이 반영을 해. 얼마나 출근 제때하고 그 근무 시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사람마다 그게 다 주관적인 그 웨이트가, 그 비중이 달라서,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이건 90%, 이건 10%, 이건 5%막 이렇게 정하면 그런 불만이 생겨요. 이 시스템에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되게 비민주적이다. 뭐 평가 시스템 만들었다고 하고서는 무슨 성실한 것만 따지네? 이러면 그럼 이제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그렇잖아. 연말에 자기 연봉 협상하는데 그거 가지고만 평가를 하면 나머지는 5% 하고 나머지 90% 이렇게 해버리면 불만이 생긴다니까. 이게 불만이 생기면 안 되거든. 근데 나는 비록 성실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중요하다고. 또 성과를 내야지 그까짓 거 성실하게만 뭐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성과는 여기서 KPI로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성과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KPI. 그래서 지금 우리 평가풀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KPI라는 게 있고 영양평가라는 게 있죠. 영양평가는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태도나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거는 주관적이에요. 근데 이제 KPI는 뭐 영업부면 얼마나 수주를 받아왔나, 뭐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나, 막 이런 거 같고, 그건 객관화된 지표로다가 다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KPI와 영양평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KPI 항목도 성과를 뭘 갖고 이 사람을 부서도 평가하고 개인도 평가할 거냐, 그럴 때는 이게 또, 그리고 그 영업직이나 사무직과 뭐 예를 들어 생산직, 제조회사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마다 그 웨이트가 다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 그 비중을. 예를 들어서 뭐 그 성과급을 주는 부서가 있죠. 영업부에서 이렇게 많이 수주를 따오면 그쪽에 많이 준다. 근데 연구부서는, 원래 연구부서는 뭐 따오라고 하는 부서가 아니거든. 프로젝트 많이 했다고 연구부서한테 뭐 돈을, 인센티브를 더 주고, 연구소는 안 따왔으니까 덜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부터 연구하라는, 미래 그 기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데지, 프로젝트 얼마나 많이 했나 고 평가하면 안 돼요, 연구소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부서별로 KPI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성과 평가할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초 자료들은 인사평가 담당자가 넣고, 인사 담당자가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중은 개인들이 하고. 그래서 여기 그 비중을 입력하는 방법이 KPI AHP와 영양평가 AHP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이다, 직원이. 그러면 1년에 평가 항목이 만약에 한 20개 된다. 그러면 20개 곱하기 100명만큼 데이터가 쌓여.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인사 담당자는 어떤 항목을 평가할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역량평가 항목도 뭘 평가할 것인가 항목을 결정한 다음에는 그것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사원들이 다 투표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근데 20개 항목을 놓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어떤 게 제일 덜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의 머리로 비교가 잘 못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사람이 평가를 잘하는 방법은 쌍대 비교. 두 개의 상대적 비교를 하는 거예요. 5점 척도로다. 그게 우리 그 보고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AHP라고 해요. Analytic Hierarchy 모델이라고 프로세스라고 Analytic Hierarchy 프로세스라는 평가 방법이에요. 그 의견 수렴하고 할 때 이게 많이 쓰는 건데 그 알고리즘을 우리 인사고과 시스템에서는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제안서에서 그게 들어가 있고 AHP 방법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어떤 식으로 그 웨이트를 주는가 그거는 프로세스에서 해결할 문제고 여기 유스 케이스나 우리 ERD에는 안 나타나요. 그거는. 그래서 그 AHP 입력하는 과정도 사실은 사원이 한다 이거죠. 항목을 입력하는 건 인사 담당자가 하고 잘 들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다 메모를 해놔야 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유스 케이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데이터에 보면 직분, 직종, 직렬, 뭐 BSC, CSF 이런 것들은 다 인사 담당자가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건 그냥 외부에서 긁어다가 넣는 거예요. 있어요. 이게 표준화된 것들이. 직군도 정해져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그 노동부, 고용노동부에 가면 이게 다 있어요. 직군, 직종 분류 방법이 직렬도 다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직종이나 직렬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데이터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분류 업무도 이게 직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거로 해놓은 거는 외부에서 우리가 갖다가 DB에다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테이블들을 표시한 거고 그러니까 BSC도 이미 BSC 모델이라고 밸런스 스코어 카드 그것도 모델이 이미 있어요. 4개예요. 레코드 값이 4개밖에 없어. 그건 재무 분야, 고객 분야, 그 프로세스 분야, 그 다음에 성장 혁신 분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각 그 영역별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주요 성공 요인이라는 것도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택했을 뿐이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이건 외부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갖다 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 맞게 입력을 해야 될 부분이 회색. 여기 보면 소분류 업무. 이건 지금 우현종 박사가 연구소장님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 따가지고 이 전문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전문가 모셔다가 이렇게 교육도 받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업무 단위로 표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한 거는 이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그죠? WBS. WBS가 업무 프로젝트 하려면은 그걸 잘 짜야 되거든. 그래야 누구한테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기능을 구현할 건지 이런 것들에 명확한 그 정의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을 만약에 제3자한테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우리 회사 업무를 그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 회사 업무를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로 짤 거라고. 그죠? 우리가 구현하려는 시스템을 WBS로 짜잖아. 우리도 다른 회사 거를.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제 WBS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회사 내부에
업무 프로세스를 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내가 얼마나 했나 이거를 일지에다 쓰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보면 업무 일지라는 테이블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분류 업무가 개인이 어느 날짜에 입력을 하면 업무 일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업무 일지를 쓰는 거는 개인이 사원이 하는 거예요. 사원이 입력하는 거고 소분류 업무를 입력하는 거는 누가 해요? 이제 우박사가 자료를 주면 그럼 이제 인사 담당자가 하겠지. 그리고 이제 부서 팀 평가 이거는 상급 부서장들이 합니다. 최고 경영자도 하고 CEO 그죠? 박주환 대표님, 최은경 대표님이 이 부서 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나 팀 단위의 평가는 또 그 사업 부장들이 있죠. 본부장. 이런 분들이 또 하고. 이거는 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무조건 이 성과평가, 부서팀 평가는 윗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KPI는, KPI를 가지고 부서 평가하는 거니까, KPI는 인사 담당자가 입력해 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영양평가 항목은 인사 담당자가 넣고, 영양평가 AHP는 개인들이, 사원들이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개인 영양 평가, 이것도 다 사원들이 하는 거죠. 자기 상사를 하든, 동료를 하든, 자기 부하를 하든, 어쨌든 이것도 다 개인 영양 평가도 사원이 하는 겁니다. 개인 KPI 평가, 요거는 부서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사원이 하는 거예요. 그죠? 사원에 거기 다 부서장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평가 관계는 인사 담당자가 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회색이 다 인사 담당자가 회색 테이블들은 인사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부서도 인사 담당자가 하겠죠. 그죠? 네, 조직 개편한 거. 조직 이력 이것도 인사 담당자가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학력이나 자격증 보유, 그다음에 교육 훈련 이런 거는 본인이 하고 인사 담당자는 나중에 확인만 하겠지. 그잖아. 이 증빙 서류 보고 왜냐면 자격증 따지도 않고 따따로 하는 걸 어떻게 검증을 해.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는 들어가서 이 개인의 학력이나 이력이나 뭐 자격증이나 뭐 프로젝트 참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입력은 그 개인이 하되 그걸 인증하는 거는 인사 담당자가 한다. 예. 지금 유스 케이스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죠? 엄청 복잡합니다. 프로젝트라는 거는 누가 할까요? 프로젝트를 누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걸 입력을 할까? 인사 담당자가 못해요. 그잖아. 어느 부서에서 누가 프로젝트를 뭐 했는지 알게 뭐야. 이거는 사원이 하는 거예요. 그 사원이라는 게 되게 PM이지, PM. 프로젝트 따오면 그 사람이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고객 기관도 그 사람이 입력하는 거예요. PM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원을 일반 사원과 PM급 사원을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보통 우리가 가로 열고 사원이라고는 해놓고 어차피 그 인사 기본 그 사원 테이블에서 이게 허리 키가 와야 되잖아. 프라이머리 키가 그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이 ERD에서는 그냥 이렇게 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우리 유스 케이스로
모델링을 할 때는 액터를 구분하자 이거지. 일반 사원과 PM을, 프로젝트 매니저. 왜냐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고객기관과 프로젝트와 그 두 가지는 입력은 그 등록이죠. 등록은 PM이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참여 실적은 일반 사원이 하고, 검증은 누가 해야 되겠어? 검증은 PM이 해야 되겠지. 참여 실적에 대한 검증. 인사 담당자는 그건 또 못하거든. 그런 걸 우리가 잘 구분해서 설계를 해줘야 그 권한을 나중에 그 우리 DB 권한이나 이런 거 어느 테이블을 누가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나 이런 권한을 설정할 때 이 유스케이스 다이그램 보고 하는 거예요. 우편번호는 그냥 시스템 관리자,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등록하면 되고, 거기 학교는 그냥 긁어오면 되잖아, 그건. 그죠? 근데 자격증은 누가 입력하는 게 좋을까요? 등록을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자격증 뭐 건설, 전기, 뭐 전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걸 다 해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한 자격증 새로 생길 때마다 입력하면 돼. 누가 하면 돼? 그렇지. 인사 담당자. 그걸 사원이 해도 된다. 사원이. 왜냐면 인사 담당자가 그 여기 DB에 없으면 그거 개인이 자기 자격증 딴 거 등록할 때 등록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원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검증만 하면 되지. 인사 담당자.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두 사람한테 화살표를 다 줘요. 선을 다 연결을 해. 그래서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처음에 그 내가 이렇게 등록을 자격증 딴 거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원이 아무 데이터도 없다 그러면은 좀 황당하잖아.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 기사라든가 뭐 DBMS 운영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라클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은 많이 따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따는 거는 일단 인사 담당자가 입력을 다 해놓는 거지. 등록을.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희귀한 별로 흔하지 않은 자격증을 따왔다.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사원이 등록하게 하고 인사 담당자는 검증만 하면 되죠.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문서화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림은 그 다음에 그려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문법을 배우자 이거죠. 문법.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액터들은 지금 다 나왔어요. 다시 반복하면 자 우리 액터들이 뭐뭐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인사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정보 시스템 관리자, 테이블 사원, PM급 PM이라고 그냥 합시다. PM. 일반 사원, 이제 일반 사원. 네. 또 없나요? 그 정도면 됐죠? 네. 그래서 네 액터가 있어요. 네 액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왼쪽에 보면 이 그림, 뭐 에어포트 체크인 앤드 시큐리티 유스 다이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좀 못 보던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가 인헤리턴스, 왜 객체 지향 모델에서는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로다가 어떤 속성들을 내려받으면 그걸 인헤리트 한다 그러잖아. 그 상속받는다. 이게 상속 개념을 여다가 그 액터들 사이에 넣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패신저가 큰 그룹이고 그러니까 슈퍼 그룹이죠. 위 단계의 개념이고 그 밑에
마이너 패신저와 뭐 스페셜 니즈 패신저 이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고객이 두 종류로 나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원이 큰 카테고리고, 그죠? 그 밑에 일반 사원과 P급 사원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부서장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임원들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서는 굳이 임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다른 시스템에서는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임원의 역할이 따로 있다. 임원들이 쓰는 기능이 따로 있다. 그럴 때는 사원의 일부잖아, 그것도. 그러면 저기 이 그림의 패신저 자리에다가 사원이라고 놓고, 이건 가장 일반적인 카테고리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일반 사원이 있고, 그때 화살표를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의 일부다 이런 의미예요, 저게. is a kind of의 그 의미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 패신저는 패신저의 일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일반 사원, 임원, PM, 뭐 정보 시스템 관리자, 이게 다 그 밑에 있는 거야, 사실. 근데 이제 이거 예를 들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놓으면은 여기 액터가 사원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불필요한 거지, 여기서. 그냥 이 액터들을 서브로 그냥 다 풀어서 직접 액터로 넣으면 돼요. 우리 경우에는. 그래봐야 지금 4명밖에 없잖아. 액터 4명을 그대로 여기서 씁시다. 이런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그게 서브그룹들을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여기 오른 이 박스가 시스템의 경계라고 그랬고, 그 안에 이 타원으로 되어 있는 게 유스 케이스예요. 유스 케이스는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인터페이스 모델링 셋 중에 어떤 거죠?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인터페이스 모델링. 모델링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 큰 카테고리는. 프로세스 모델링이에요. 그럼 품사로 따지면 그 왜 우리 문법에서 국어 문법에 품사가 있잖아. 명사, 동사 그 두 중에 어떤 거예요? 동사예요. 잊지 마세요.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라고 그러면 여기다 명사 써놓은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동사라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러니까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은 동명사라는 게 없죠. 영어에는 있는데, 즉 동사에다 ing 붙이면 동명사가 되잖아. 그래서 그 사실 이 명칭이 나중에 이제 DFD라는 것도 우리가 찾힐 텐데, 그것도 프로세스 모델이에요. 거기서도 그 프로세스의 이름을 정할 때 영어에서는 동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동사니까 어쨌든 시작은. 근데 이게 하나의 단위를 표현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명사화한 거예요. 그죠? 원래는 동사라는 거지 다. 그러니까 책은 동사가 아니잖아. 근데 읽다는 동사죠. 근데 읽음은 명사죠. 읽는 것 명사잖아. 근데 원래 의미는 동사다 이거죠. 자, 그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지금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개발하다 보면은 자주 접하는 용어들 중에 동사인 것들인데 명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큰 동사가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은 시스템을 동사로 생각해야 돼요. 이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경영정보 시스템, 뭐 회계정보 시스템, 뭐 마케팅 정보 시스템, 뭐 우리 왜 LMS 해가지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쓰잖아. 근데 거기에 시스템의 의미가 동사예요. 나도 이거를 한 5, 6년 공부하고야 그게 동사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명사라고 생각하잖아, 시스템은. 그죠? 근데 여러분은 동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인간도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정보 시스템도 시스템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동사예요.
뭔가를 처리하니까. 뭐가 입력이 되면은 출력이 나와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러지,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거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다 동사예요. 뭔가를 들어가면은 처리해서 뭐가 아웃풋이 나와요. 그게 명사가 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 생체 시스템이 멈추잖아. 그 동사, 일을 안 하면 그 시체예요. 밥을 먹으면 반드시 나와야 돼. 소화가 돼서.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시스템이지, 밥이 들어가는데 안 나온다. 그럼 죽은 거지. 시체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 시스템은 무엇으로 돼 있나?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펑션이라고 그러죠. 펑션, 기능을. 영어로 펑션이라고 그래요. 펑션 명사죠. 사전 찾아보면 펑션은 명사입니다. 근데 그것도 동사예요. 이게 동창 두드리는 소리 같죠? 기능도 명사입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잊지 마세요. 시스템이 우리 볼 때는 품사가 명사지만 이게 내용은 동사이듯이 펑션도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은 바로 밑에 여러 개의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템이 동사면 밑에 펑션도 동사여야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펑션은 다시 뭐로 나눠지냐? 액티비티로 나눠집니다. 액티비티. 우리 그 영어 배울 때 액티비티와 액션 이 구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액티비티는 집합 개념이에요. 하나의 행위가 아니다. 활동이라고 해서 그래요. 액티비티는 활동.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행위를 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지. 거기서는 액티비티예요. 즉 봉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에 가서 물 안 나오는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면 일단 그 어느 동네로 갈 건지 정해야죠. 기획회의 해야죠. 비행기표 사야죠. 그리고 거기 가서 숙소 정하고 거기 사람들하고 만나서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그게 봉사활동이지. 농촌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잖아. 한 액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 가지 액션들이 모여서 그게 농촌 봉사활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라는 것은 액션들의 집합이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헷갈리지 않고 그런 그 단어들이 나오면 이게 뭐가 모여서 그러니까 최소 단위는 액션이에요. 이 컴퓨터 갖고 할 수 있는 액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입력하다, 등록하다, 삭제하다 이런 게 액션이잖아. 하나의 행위. 그러면 뭐가 일어나 실제로. 그렇지만 액티비티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내용은 동사인 거예요. 그렇잖아. 봉사활동이 뭔가 행위를 하는 것들의 집합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액티비티부터 단어 뜻은 명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들이 동사에 대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맨 끝단에는 액션이 있고 그 액션들을 모아서 액티비티라고 부르고 활동이라고, 그리고 그 액티비티들이 또 서로 관련되고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펑션이라고 부르고 그 펑션들을 다시 모아놓으면은 시스템이 돼요. 그 계층 잘 기억하세요. 맨 위에 시스템, 펑션, 액티비티, 액션. 액션은 또 다른 말로 이벤트라는 말도 써요. 이벤트. 한 사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박스는 아까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그림에서 박스는
시스템은 경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사 관리 시스템, 뭐 인사 평가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펑션들을 구현할 것인가? 그게 유스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큰 복잡한 시스템은 펑션들 몇 개로, 이게 그림이 종이가 A4 용지에다가 보통 그려서 프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얘기한 펑션 액티비티들을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해서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계층으로 따져서 시스템은 바깥에 있으니까 괜찮고 그 안에 이제 펑션을 넣을 거냐. 그러니까 단순한 시스템이면 펑션을 넣으면 돼요. 아니, 이게 복잡한 시스템이면 펑션을 넣어야 돼. 근데 조금 중급 정도의 시스템이다, 복잡도가. 그러면 액티비티를 넣으면 돼요. 근데 더 간단한 시스템이다. 몇 개 할 일이 없다, 이 시스템에서. 그때는 액션 단위로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법칙이 없어, 이거는. 그 액션 단위로 넣을 건지, 유스 케이스를 액티비티 단위로 할 건지, 펑션 단위로 할 건지는 우리 시스템의 복잡성에 맞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어느 레벨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질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오서진 강사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이제 이번 학기부터 내가 강의하던 과목을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 시스템 분석 설계를. 근데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을 이제 수업 준비를 하는데 이거 유스 케이스를 어느 단위까지 그려야 되느냐. 이런데 예를 보면은 이게 막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create, CIUD잖아. 그잖아.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레코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수정하고, 그죠? 그럼 그거를 딜리트, 수정, 이것까지 유스 케이스를 넣어야 되느냐? 여기 완전히 꽉 차겠죠, 유스 케이스로.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화면을 설계해 본 사람이면 등록 화면, 예를 들어서 고객을 등록한다, 학생을 등록한다, 그럼 거기에 버튼이 다 있죠. 수정 버튼도 있고 삭제 버튼도 있고. 그런 거는 안 넣어도 된다. 왜냐면 수정하려고 그러면 등록 화면을 불러서 그거 수정하면 되고 삭제할 때도 등록 화면 다시 불러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화면 단위로 생각하면 쉬워요. 화면 단위로 유스 케이스의 레벨을 정하라, 이렇게. 이런 건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실무적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자, 그래서 그 레벨을,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려봤더니 너무 많이 유스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몇 개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그 평가를 하는데 KPI 평가도 해야 되고 뭐 AHP 평가도 해야 되고 뭐 한 1000여 개 평가를 다 해야 된다. 그거 하나하나 다 그리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야, 유스 케이스가. 그럴 때는 그냥 뭐 인사평가 이렇게 펑션을 하나 넣어서 거기에 셋 메뉴로 나중에 다시 그리면 되거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일단 1단계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을 그린다는 목표로 하세요. 실무에서는 사실 제대로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면 이게 레벨 다운을 합니다. 맨 꼭대기에 펑션들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펑션마다 종이를 또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액티비티 단위로 또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복잡한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의 그 MIS 기업 업무 처리 시스템을 한다. 그건 막 테이블이 1000개가 넘어요. ERD를 이
A3 용지 수십 장에다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때는 진짜 큰 덩치 몇 개만 넣고 그거를 하나마다 펑션마다 다 레벨링 다운해서 그림을 그려나가요. DFD 똑같이 그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다 매기지, 일련 번호.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에 속하는 그림이다. 그거 보려면은 여러분이 뭐하고 비교하면 되냐면 건물 설계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고층 빌딩 하나 짓는데 이거 A4 용지 한 장에다 그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네. 이거 동도 몇 개인데 그렇잖아. 동마다 이게 또 사이즈도 다르고 평수도 다르고 그러면은 처음에 그 설계도면 처음에는 그 전체 그 단지에 몇 동 몇 동 몇 동 배치도부터 시작하겠지. 그럼 이제 1동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층별로 이렇게 나누고 층에도 막 방이 몇 개씩 있을 수가 있잖아, 집이. 그리고 이제 개인 집마다 설계도가 또 따로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레벨링 다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자, 거기까지고 전체 그림은 사실 그렇게만 그려도 이 최고 경영자들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은 여러분 그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개발자한테도 이 어떤 순서로 일이 처리되는지를 그려야 되려면 그럼 이제 이 안의 논리를 그걸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끼리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게 좀 이제 골치 아파. 앞에서 얘기한 거는 누구나 다 그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액터들하고 그냥 이렇게 버블로 연결만 해놓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그림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엔지니어도 될 거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좀 제대로 그리려면 화살표로 돼 있죠. 저기 보면 익스텐드라는 게 있고 그죠? 익스텐드가 있고 이 그림에도 보면 여기 익스텐드가 있죠. 그리고 인클루드가 있고 여기에는 없는데 디펜스 on이라는 게 또 있어요. 디펜스 on.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화살표 방향이 우리 직관하고 달라요.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 보통 우리가 플로우 차트나 아니면 DFD 이런 거 그릴 때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 다 엉터리가 됩니다.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은 영어 단어를 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 관계의 화살표를 그릴 때. 영어 단어를 생각해야지 우리 한국말을 쓰면은 그럼 틀릴 확률이 무지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depends on 그러면 A depends on B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A는 B에 종속돼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주어가 A죠. depends on의 전치사 목적어는 B고 그러면 화살표가 A가 주어니까 화살표가 B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depends on이라는 말은 어떤 유스 케이스가 실행이 되고 나서 나는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그 유스 케이스가 뭐다. 그러니까 행위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해야 내가 등록을 하지. 로그인도 안 하고 등록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로그인이라는 유스 케이스는 이 등록하는 거에 선행돼야지, 먼저 돼야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depends on 그 관계로다가 예를 들어서 문장을 만들면 등록 depends on log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등록을 하려면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의미야. 그거는 그러니까 등록하는 유스 케이스는 로그인에 종속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어렵진 않잖아, 그죠? 그 생각만 하고 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그 펑션들 여기서 사용하는 메뉴에 이게 다 메뉴가 될 거야 나중에 펑션이라는 게 그잖아. 메뉴 구조가
똑같잖아. 맨 위에 시스템이 있고 그 밑에 펑션들이 큰 상위 탑 메뉴가 있고 각 메뉴를 선택하면은 그 밑에 썸 메뉴들이 들어가고 그게 액티비티예요. 그리고 최종 단위에 각 액티비티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또 들어가면 그게 액션이잖아. 그래서 액션 버튼을 누르면 프린트가 되든지 뭘 입력을 하는 화면이 뜨든지 뭐가 생기는 게 그게 액션이야. 메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 그러면 거기서도 메뉴 간에도 뭐를 먼저 해야 그 다음 게 뭘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서치를 해야, 검색을 해야 뭘 입력을 하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행위의 순서를 표현하는 게 여기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디펜서는 이해됐죠? 디펜서는 A depends on B. 그래서 화살표가 A에서 B로 간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depends on 때. 그리고 depends on은 선후 관계를 표현할 때 한다. 뭐가 먼저 선행돼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남았죠? include와 extend. 이것까지만 하면 오늘 이제 끝나요, 수업은. include는 depends on을 여러 개 할 때, depends on을 여러 개 할 때, 공통된 유스 케이스에 가는 화살표를 depends on이라고 안 하고 include라고 해요. include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uses란 단어를 쓰기도 해요. uses, includes.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근데 이 include를 많이 썼네, 여기 보니까. 근데 이 그림은 틀린 겁니다. include가 저렇게 하나만 있으면 이건 include를 쓸 필요가 없어요. depends on이에요. 저희 여기서 보면은 그룹 체킨이 있고 인디비듀얼 체킨 두 개의 유스 케이스가 있죠. 이것 간의 관계가 인디비듀얼 체킨을 먼저 하고 그룹 체킨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잖아. 화살표 방향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럴 땐 depends on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언제 include를 쓰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백에지 체크인이라는 게 여기는 익스텐드인데 그냥 가정을 백에지 체크인을 하려면 인디비dual 체크인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도 디펜선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디펜선을 싹 지우고 이 인디비dual 체크인에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디펜선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럴 땐 includ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그림은 여기서 하나밖에 없지만 로그인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평가를 할 때도 로그인 해야 되고 그 평가 결과를 누군가 또 볼 거 아니야. 그죠? 임원이 본다. 야, 인사 담당자가 본다. 그럼 인사 담당자도 그 평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로그인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로그인이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는 이 두 개 유스 케이스에서 각각 다 depends on 이렇게 두 개가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로그인은 유스 케이스가 두 개가 생기겠지. 그럴 경우에. 그럼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합병을 해서 로그인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하나에다가 여러 개의 depends on이 붙으면 이거를 include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include는 depends on의 변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include라는 말을 쓸 때는 여러 개의 유스 케이스에서 한 군데 한 유스 케이스를 공통으로 공유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표기를 할 때 네. 저 익스텐드가 예. 인클루드라고 그냥 가정하고 백에지 거기에서요. 익스텐드는 다시 설명할게요. 네, 저건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 표기를 인클루드 한 번만 그냥 적어 놓으면 되는 건지 로그인 하나에 여러 가지 이제 선들이 가면요. 그 선들마다 선마다 다 인클루드 다 써야지. 인클루드를 써줘야 되는 다 거예요. 써야지 그건. 왜냐면 주어가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화살표가 나가는 데가 주어거든. 네. 그러면은 그 나간 그 유스 케이스가 주어면 하는 일이 뭐지? 화살표가 갔으면 네. 그걸 써줘야 되니까 다 써줘야지.
그 화살표 표시로만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게 익스텐드인지 인클루드인지 디펜전인지 모르니까. 아, 그렇게 하고 네. 그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텐드는 저거는 옵셔널 액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옵셔널 액션. 즉 어떤 그 조건이 맞을 때만 일어나는 거. 여기 인클루드나 디펜전이나 이런 거는 그 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선상에 있으면 항상 앞에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 근데 익스텐드는 화살표가 돼 있다 그래서 선행이 되라 그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한다 이거야. 돈을 낸다 이거지. 그러니까 돈을 입력하는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그 결제하는 방식이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수표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체로 할 수도 있고 카드로 할 수도 있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카드 결제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는 그 화면이 이제 뜨잖아. 유스 케이스를 화면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쉬워요. 그 카드 입력 뭐 번호 입력하고 뭐 이런 화면이 덧장이 떠야 되잖아. 그럼 걔는 이 사람이 카드를 신청했을 때, 카드를 선택했을 때만 뜨면 되지 항상 뜰 필요가 없잖아. 그런 경우에 익스텐드 씁니다. 별거 없어. 그 세 가지밖에는 이 안에서 유스 케이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드에는 반드시 조건을 부재로 달아놔야 돼요. 여기는 안 써놨죠? 이 잘못 그린 거예요. 여기 그림 보면 어디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그린 거예요. 근데 제대로 그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디오는 잘 썼어 이 사람이. 근데 이걸 안 썼지. 우리 지금 손주환 주임이 질문한 익스텐드라는 말을 여기다 안 썼잖아. 이렇게 화살표를 안 했잖아. 그죠? 네.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다 익스텐드라고 반드시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노테이션, 이렇게 가운데가 빈 삼각형 노테이션은 인헤리트 할 때 쓰는 거지 익스텐드 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잘못 그린 거예요. 이건 이 바깥에서 액터들 간의 상하관계, 인클루드, 슈퍼, 뭐 섭, 이 관계를 그릴 때 그리는 거지 여기처럼 이러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뭐 직선을 돼야 되고 화살표는 그냥 삼각형 이렇게 가운데 빈 게 아니라 일반 이런 화살표로 써야 되고 여기에다가 반드시 extend라고 써야 돼요. extend. 그리고 조건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이 잘 썼다고 하는 건 include를 제대로 썼다 이거. 보죠? 사용자 인증은 항상 시스템을 구동할 때도 선행돼야 되고 시스템 종료할 때도 선행돼야 되고 트랜잭션 할 때도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용자 인증을 3개씩이나 그려놓고 따로 디펜선을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요 트랜잭션은 이 사람의 의미는 이걸 익스텐드를 의미로 하고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 노테이션 기호를 잘못 쓴 거고, 근데 화살표 방향은 맞게 쓴 거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할 때 예금을 하는 거냐, 계좌 조회를 하는 거냐, 인출을 하는 거냐, 셋 중에 하나 한다. 이런 의미로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럼 시스템 안에서 네. 이제 인헤리트 관계, 일반화 관계는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일반화가 지금 인헤리트 관계예요. 그러니까 네. 우위로 이렇게 그 계층을 높여가는 걸 일반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통수단 전번에 예를 든 게 있어요. 교통수단. 교통수단이 제일 일반화된 말이고, 그거를 밑으로 쪼개면 육상, 해상, 공중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건 이제
특수화, 스페셜라이제이션이죠. 그러면 이제 육상 교통수단에는 뭐 2륜차, 3륜차, 다륜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그럼 2륜차는 자전거냐, 무슨 뭐 오토바이냐 이런 걸로 나누고, 그 다륜차는 막 기차 이런 건 바퀴 엄청 많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왜 화물 트럭 이런 건 다륜차고,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차가 4륜차죠. 택시 이런 것들이 다 다륜차니까.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나가는 거를 스페셜라이즈 한다리죠. 이 그림을 그릴 때 아까 인헤리트 관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거꾸로 이렇게 하도록. 그건 이제 그 액터들 간의 그 스페셜라이즈, 제너럴라이즈 그 관계를 그리는 그 기호고, 이 안에 유스 케이스들 간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없어요. 교과서에 없어요. 그런 매뉴얼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 회사 내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서게 했나 보지. 그거 뭐 우리가 말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표준은 아니에요. 국제 표준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분석가 무슨 해외 그 자격증 따는 데서 그런 식으로 답하면 다 틀리지. 여기서도 인클루드 제대로 썼죠. 예. 이 본인 확인을 먼저 한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이건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이 이걸 알고 보면은 이 인터넷에 떠 있는 그림들이 되게 엉터리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개 시스템을 한 액터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라고 저라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한 예예요.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릴 일은 거의 없어요. 실무에서는. 왜냐면 한 시스템 그리기도 벅찬데 이렇게 여러 개 시스템을 한 화면에 다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익스텐드가 잘 나와 있는 게 좀 이게 좀 복잡한가? 여기 잘 그렸네요. 여기 보면 익스텐드가 eat food 대부분 그냥 밥만 먹고 가는데 음료수를 시킬 수가 있잖아. 그죠? 드링크 푸드, 드링크 와인. 그러면은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지. 언제? If wine was served. 이게 조건을 이렇게 가로로 쳐주고, 그러니까 조건문이 extend에는 항상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우리말로 써도 돼요. 뭐 수표를 선택했을 경우, 그러면 이제 extend가 수표 화면이 뜨는 거죠. 수표 입력하는 화면이. 신용카드를 선택했으면 신용카드 입력하는 화면이 뜨고, 신용카드 결제, 뭐 수표 결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부가 설명을 좀 해도 되는 거예요? 익스텐드. 거기다 이렇게 괄호치고, 그거 이제 우리 시스템 개발자한테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랭귀지에서는 케이스문 쓸 때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럴 때 이 그림 보고 이제 그 선택적으로 어떤 특정 행위만 하는 거죠. 이건 문법대로 그린 거예요. 내용은 뭐 식당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그린 건데, 뭐 시스템을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 근데 요새는 정말 이게 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식당에서. 그죠?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바로 주문이 가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회사 여기 식당도 이렇게 돼 있네. 그 익스텐드는 네. 약간 어떻게 기준을 좀 두느냐에 따라서 예외일 수도 있고 예외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하는 일은 익스텐드로 표현할 필요가 없고, 이제 어떤 액터가 들어가서 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 늘 하는 거는 그냥 바로 액터와 연결하면 되고,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행해지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extend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가 있겠네. 그 인사 기록을 할 때 여기 사원 기록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사원. 인사 담당자가 처음에 사원을 등록할 네. 거라고.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사원 등록이라는 유스 케이스가 있겠죠. 네. 그럼 사원 등록을 할 때 먼저 없으면 그 자격증도 없고 뭐 학력은 없을 수가 없겠네. 근데 이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럴 경우에는 자격증 등록이라는 거를 익스텐드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면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격증 등록을 하는 화면이 네. 늘 뜰 필요가 없다 이거지. 아, 인사 기록을 네. 할 때마다 뜰 필요는 없고 자격증이 있으면 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만 자격증 화면이 뜬다. 이런 의미로 이 모델링을 하려면 그 익스텐드를 쓰는 거예요. 익스텐드를 0 또는 1에 0 또는 1 이상 한 가지 수 이상으로 보고 인클루드는 무조건 한 가지 수 이상으로. 그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자격증이 1 이상이면 그런 얘기죠. 자격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자격증 등록하는 화면을 불러봐야 되잖아요. 네. 자격증 등록이라는 유스 케이스는 익스텐드로 표시하라 이거지. 근데 학교는 늘 있잖아. 네, 맞아요. 네. 그건 그냥 학교 등록 화면을 항상 해야 되는 선행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타사 경력도 없는 신입사원이 있지. 네. 그럼 타사 경력도 익스텐드를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타사 경력 등록이라는 유스 케이스는 익스텐드로 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오늘 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액티비티와 펑션들이 있다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를 쫙 했으니까 놓친 거 있으면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상의해서 한번 해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의해가면서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오늘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이제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인사평가에 안 들어가요. 이거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요. 그냥 배우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잊어먹어. 그리고 평생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능력 있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바야르마 박사님 뭐 질문 있습니까? 소리가 안 나오네. 없습니다. 없어요? 있으면 또 네네. 해보고. 연구실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예,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화가 안 됐나? 아까 썼던 걸로. 기록 중지 기록적으로 됐다. 네.